돼지갈비찜의 구수한 향기가 작은 주방에서 새어나와 향긋한 잡채 냄새와 어우러졌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슬쩍 닦아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만 도착하면 되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 내 남편 백도연이 공식적으로 대령으로 진급하는 날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른 지 5년, 마침내 그는 꿈을 이루었다. 나는 이제 이 장교 숙소단지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판에 박은 듯한 아파트, 바람이 휑하게 부는 복도, 그리고 다른 장교 아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익숙했다. 그들은 늘 나처럼 가족도 없는 고아가 어떻게 백도연처럼 총명하고 미래가 유망한 남자를 붙잡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내 행복을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을 믿었다. 내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믿었다. 벽시계가 느릿느릿 7시를, 그리고 8시를 가리켰다. 오후 내내 정성껏 준비한 화려한 저녁 식사가 식어가기 시작했고 내 마음도 함께 졸아들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끝없이 절망적인 통화 연결음만 들려왔다. 아내의 직감은 그가 갑작스러운 회의에 참석 중이거나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자정 넘어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마침내 익숙한 그의 차 엔진 소리가 현관 앞에서 울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 문으로 달려갔지만 기쁨은 피어날 틈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틀거리는 도연이 들어섰다. 짙은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내 뺨을 후려치는 듯한 싸구려 같고 역한 향기가 풍겼다. 어디 있었어요? 밤새 전화했는데 나는 겨우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난폭하게 내던졌다. 핏발선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더 이상 다정함이나 애정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원망,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왔어요? 피곤하죠? 저녁 준비... 내 말은 끝맺지 못했다. 도연이 고함치며 말을 끊었다. 닥쳐? 날 위하는 척 좀 그만해.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도연의 등 뒤에서 자그마한 인형이 나타났다. 젊고 예뻤지만 뻔뻔스러운 표정을 한 여자였다. 그녀의 배는 임신 후 6개월은 되어 보일 정도로 불러 있었다. 그녀는 소유욕 가득한 태도로 도연의 팔에 매달리며 나를 도전적으로 쳐다봤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지 않으려 가구를 붙잡아야 했다. 누구? 저?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낯설게 들렸다. 도연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봤다. 보면 몰라? 이 사람은 송하영이고 내 아이를 임신했어. 네가 낳아주지 못한 바로 그 아들 말이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아들, 그것이 이유였다. 모든 달콤함, 모든 약속, 모든 희생의 세월은 한낱 위선에 불과했다. 나는 불임이었다. 그것은 내 가장 큰 고통이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이용해 나를 짓밟고 모욕하고 있었다. 화영이라는 여자가 도연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기댔다. 자기야, 나 피곤해. 쉬고 싶어. 물론이지 내 사랑. 우리 침실로 올라가서 쉬어. 도연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한때 나에게만 향했던 그 말투, 우리 침실이라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미쳤어요? 여긴 내 집이야. 저 여자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 났다. 도연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사나워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집? 이 아파트는 군에서 나한테 배정한 거란 걸 잊지 마. 넌 그냥 내가 먹여 살리는 식객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도끼 어린 잔인함을 품고 내 귓가에 속삭였다. 잘 들어. 화영이는 여기서 몸조리하면서 지낼 거야. 이걸 받아들이면 대령의 아내로 계속 살 수 있겠지. 싫으면 당장 꺼져. 그의 말은 내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모든 환상과 마지막 희망마저 없애버렸다. 꺼져. 그토록 간단한 한 단어였지만 천마디 욕설보다 더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 내 청춘의 5년, 내 가족과 꿈을 포기하고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세월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의 눈에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식객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너무나 낯설고 잔인했다. 내면의 고통은 모든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더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처럼 고요하고
무서운 침묵으로 변했다. 눈물은 멎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얼음 같은 공허함이 온몸을 장악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도연은 내가 겁을 먹고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팔을 놓고 거짓된 관대함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손님 방에 머물면서 화영이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나중에 이 일은 보상해 줄 테니. 보상? 이 배신을 돈이나 물질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도연과 그의 애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한치의 떨림도 원망의 흔적도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제가 떠나야죠.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놀라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뭐라고? 감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일 아침 9시 군사법원에서 이혼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그들의 얼굴은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가 방금 나에게 허락한 작은 방이 아닌 우리의 방이었던 침실로 향했다. 내 것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다. 신분증과 몇 가지 개인 소지품뿐이었다. 여행 가방조차 필요 없었다. 이 집, 이 물건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옷장문을 열자 안쪽에 붙어있던 작은 결혼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서 도연과 나는 행복에 겨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무릎 꿇고 청혼하며 평생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날.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안 돼, 강채린. 널 짓밟은 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어. 사랑은 죽었다. 완전히. 나는 사진을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다시 내 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도연이 문을 막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이 밤중에 나가겠다고? 어디로 가려고?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대답하며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도연이 나를 붙잡았다. 체리나, 소란 피우지 마.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방으로 돌아가. 내일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부드러움을 띠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를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이스캔들이 자신의 명예와 가시작된 대령으로서의 경력에 흠집을 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고아 아내는 막 진급한 직후에 소란스러운 이혼보다 그의 이미지에 훨씬 더 나았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이거 놔. 나는 으르렁거렸다. 말했잖아요. 내일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이 안 오면 나 혼자 소송 걸 거예요. 내 단호한 태도에 도연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좋아. 가고 싶으면 가. 나 없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나 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차가운 밤속으로 걸어나갔다. 한때 내 집이었던 곳을, 내 낭비된 5년의 삶을 뒤로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어둠 속을 하염없이 걸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있던 새처럼. 밖에는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나는 자유를 갈망했다. 나는 버스터미널 근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허름한 여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호화로웠던 군인 아파트보다 1000배는 더 안전한 피난처였다.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소용돌이치는 감정 속에 마음을 내맡겼다. 동이 틀 무렵에도 가슴속 고통은 여전했지만 나약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정확히 9시 15분 나는 군사법원 앞에 서 있었다. 도연은 15분 늦게 도착했다. 그는 오만한 태도로 조정실에 들어섰다. 그의 빛나는 대령 정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다려져 있었다. 아마도 애인과 함께 즐거운 축하의 밤을 보냈을 것이다. 나를 보더니 그는 우월감과 연민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내 앞에 앉은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그는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좋아,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여기 내가 이미 준비한 이혼 서류야. 서명만 하면 돼.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이 아파트는 군 소유니 당신 몫은 없어. 하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7,500만 원 주지. 고향에 내려가서 새 인생 시작할 자금으로 생각해. 그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우리 사이에 앉아있던 법원 직원이 눈에 띄게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류철을 열었다. 그가 작성한 재산 관련 조항은 읽지도 않았다. 서명을 위해 비어있는 두 줄이 있는 마지막 페이지로 바로 갔다. 내 침묵을 본 도연이 말을 이었다. 적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처럼 학벌도 직업도 없는 사람에겐 그 돈이면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거야. 고마워해야 한다고? 배신하고 모욕한 남자에게?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 단 한 푼도. 내가 필요한 건 당신 서명뿐이야. 도연은 내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자신감은 잠시 당혹감으로 변했다. 그는 내가 왜 이토록 차분하고 단호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맹목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던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진심이야. 농담할 시간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테이블 위에 펜을 짚자. 검은 잉크가 흰 종이 위를 빠르게 흘러갔다. 강채린. 내 서명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다. 한 획 한 획이 그와 나를 잇는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5년의 세월, 한 번의 결혼, 내 인생의 잘못된 한 장. 모든 것이 단순한 잉크 자국 하나로 끝났다. 나는 서명한 서류를 그에게 밀었다. 당신 차례예요. 도연은 나를 그리고 복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 했지만 그의 타고난 오만함이 금세 고개를 들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펜을 집어 자기 이름을 휘갈겼다. 백도현. 됐어. 이게 낫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그의 목소리에는 빈정거림이 가득했다. 이 서류에 훨씬 더 일찍 서명하지 않은 것만 후회돼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섰다. 직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다. 따스한 햇살이 나를 감싸며 밤새 나를 괴롭혔던 한기를 녹여주었다. 자유. 이 단어가 이토록 명확하고 깊은 의미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다. 오직 나, 강채린일 뿐이었다.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새로운 시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채린. 도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멈추거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 남자에게서 단 한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달려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마지막 인사도 없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겁이라도 나는 건가? 고향 가는 택시라도 잡아줄까? 나는 그를 낯선 사람 보듯 조용히 바라봤다. 그에 대한 내 인내심은 바닥났다. 막 대답하려던 순간 깊고 강력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자동차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차가 일제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도연과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길 끝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이 장엄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에는 육군 번호판을 단 지휘 차량이 있었고 그 뒤로 거의 15대에 달하는 동종의 세단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모두 반짝이는 차체로 위압적인 질서와 침묵 속에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그 광경은 너무나 장중하고 강력해서 법원 앞 작은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길을 비켜섰다. 차량 행렬은 정확히 내 앞에서 멈춰섰다. 뒤따르던 차들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예복을 차려입은 30명가량의 군 경호원들이 내려와 재빨리 두 줄로 도열했다.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엄숙해졌다. 도연은 입을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뜬 채 얼어붙었다. 그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대체 어떤 고위급 인물이 이렇게 엄청난 경호를 받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선두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깨에 금빛 별 3개가 빛나는 중장 정복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했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의 단호한 얼굴에서는 존경심을 자아내는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향했다. 사랑과 고통, 그리고 억눌린 분노로 가득한 시선이었다. 아빠. 나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지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몇 초간 얼어붙어 있던 도연은 마침내 그 권위 있는 남자를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이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는 모든 힘을 잃은 듯했다. 장군님. 어쩐 일로 여기에. 그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아버지는 마침내 도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마치 완전히 부서져 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내게 다가와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내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집에 가자, 딸아. 다 끝났다. 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부동자세로 도열한 경호원들 사이를 지나 나를 이끌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도연의 겁에 질린 절망적인 시선이 내 등에 밝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며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쓰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방금 자신이 내쫓은 고아 아내가 사실은 육군 중장의 외동딸이었다니. 운명의 아이러니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 세계와 단절되자 나는 도연히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그의 빛나는 대령 정복은 힘없이 무너진 그의 몸 위에서 우스꽝스럽고 초라해 보였다. 차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차량 행렬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며 견고한 보호막을 형성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여전히 그의 손에 굳게 잡혀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버지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침묵을 지키며 때때로 말없는 위로처럼 내 손을 부드럽게 쥐어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깊은 고통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이 상처 입은 것을 본 아버지의 고통. 5년 전, 나는 그의 뜻을 거역하고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를 따라 안락한 삶을 버렸다. 아버지는 그때 극구 반대했다. 도연은 너무 야심차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젊음의 고집으로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심지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과 연락을 끊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깨진 결혼, 상처로 가득한 마음.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아빠, 죄송해요. 나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분노도 없었다.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며 다른 손을 뻗어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를 붙잡을 만큼 단호하지 못했던 내 잘못이지. 중요한 건 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다. 체리나. 우리 집은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차는 군인 관사로 향하지 않고 나무가 우거진 넓은 대로로 접어들어 삼엄하게 경비되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이곳이 나의 진짜 집,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지난 5년간 등졌던 곳이었다. 세심하게 가꿔진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고전적인 건축 양식의 하얀색 저택이 장엄하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없었다.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달라졌을 뿐. 차가 멈추자 나이든 집사님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분위기가 나를 감쌌다. 은은한 백단향,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림, 거실에 걸린 바다 풍경화.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되살아났다. 이곳은 그 군인 아파트의 차가움과 거짓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집이라 부르는 곳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그곳에 속해 있다고 느끼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내 방으로 안내했다. 2층의 내 침실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내 낡은 책들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대학 졸업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쉬어라, 딸아. 아버지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났다고 생각하렴. 이제 깨어났으니 모든 게 괜찮아질 거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내가 그를 멈춰 세웠다. 아빠,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원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 사랑과 희생을 짓밟았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단지 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도록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내 말에 놀라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의 딸이 비록 유순해 보여도 그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물려받았음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쉬어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누구도 예외는 없지. 아버지의 말은 요란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나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백도현. 그는 곧 상처 입은 아버지. 한육군 중장의 분노와
마주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방에서 자리를 잡은 후 아버지는 바로 서재로 가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직접 캐모마일차 한 주전자를 준비했다. 은은한 차향이 공간을 채웠지만 그의 마음속 무거움까지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는 거실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푸른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먼 곳에 가 있었다. 나이든 김민준 집사가 조용히 담요를 가져왔다. 장군님, 바람이 찹니다. 좀 쉬셔야지요. 서 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집사가 건네는 찻잔을 받았다. 괜찮네, 김 집사. 자네 나가서 쉬게.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맴도는 쓴맛이 마음속 고통만큼 쓰지는 않은 듯했다. 창백하고 텅 빈 눈을 하고서도 강한 척 애쓰던 딸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다. 그 애에 좀 더 엄격했더라면, 딸의 고집에 꺾이지 않았더라면 채린이가 그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백도연을 믿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백도연은 그의 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했다. 그것은 곧 그의 가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백도연의 행동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다. 평생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해온 늙은 군인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도현이 막 따낸 대령이라는 계급도 비록 그 자신은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일부는 고위 군 간부의 사위라는 점 덕분이었다. 그는 서 장군 가문의 흠없는 명성을 이용해 승진했고 바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서 장군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했다. 너무 관대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그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군사 전략과 역사 서적이 가득한 그의 지휘 본부이자 두뇌와 같은 곳이었다. 그는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마호간이 책상 앞에 앉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책상 위에 소중히 놓인 체린의 어릴 적 사진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 어린 체린은 양갈래로 따은 머리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사진을 어루만졌다. 체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정의를 되찾아주마.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고위급 내부 통신에만 사용되는 보안이 유지되는 짙은 녹색의 군용 전화기를 들었다. 짧은 내선 번호를 눌렀다. 반대편에서 거의 즉시 응답이 왔다. 낮고 간결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 장군님. 즉시 조사할 사람이 있다. 서 장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고 단조로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서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X사단 Y 여단 소속, 백도연 대령. 사생활 품위, 교우관계, 재정상태, 특히 Z 건설사 송재혁 회장 및 그의 딸 송하영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직권 남용 혐의가 의심된다.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기록을 위한 침묵이 흐른 뒤 명확한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진행해.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도록. 서 장군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군님. 서 장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기가 끊어지는 딸깍 소리가 마치 판사가 방금 판결을 내린 의사봉 소리처럼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고함이나 위협 없이 단 한 통의 전화, 간결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군의 거대하고 엄격한 조사 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여전히 술과 애인과의 승리에 도취해 있을 백도연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삶과 경력 위에 진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첫 이틀은 잠만 잤다. 악몽 없는 깊은 잠이었다. 마치 내 몸이 지난 5년간의 긴 피로를 보상하려는 듯했다. 백도현도 송하영도 복수 계획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나약해지는 것을, 가족의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아버지는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직원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첫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침묵의 공간을 내주었다. 셋째 날 아침,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가 따뜻한 캐모마일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차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내 앞에 앉았다. 좀 괜찮으냐?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훨씬 좋아요.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좋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을 알 때가 됐군. 그는 A사 용지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그것은 공식 결의안 사본이었다. 부대에 붉은 직인이 찍힌 몇 줄의 간결한 문장이 있었다. 내부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백도연 대령의 직무를 잠정 정지함. 본 결의안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나는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었다.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감정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시작이었다. 첫 총성이 울린 것이다. 기쁨이나 환희가 아닌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동나무가 뿌리 뽑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뿐이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보고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믿지 못하다가 이내 격분하며 실수가 있거나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소리쳤다고 하더군. 그리고 마지막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목숨처럼 여기던 남자, 백도현. 그 서류를 받았을 때 분명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하고 그동안 애써 쌓아온 모든 인맥에 손을 뻗으려 했을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주던 상사들에게, 자신을 칭송하던 동료들에게 전화했겠지.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절, 회피하는 대답, 혹은 더 최악인 끝없는 통화 연결음. 제정신이라면 최고위층에서 지시한 조사에 태풍의 눈에 있는 사람과 엮이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그는 나를 생각했겠지. 내가 무시했던 바로 그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제 들리는 것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뿐. 자신이 경멸하고 버렸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직접 끊어버린 마지막 구명줄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내게 전화하려고 애썼더구나. 아버지는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어. 통신사에 요청해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 그것은 정의와 군 기강의 싸움이 되었다. 나는 그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이다. 불은 스스로 모든 오물과 부패를 태워버릴 것이다. 오늘의 백도연의 공황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에게는 길고 쓰라린 신문의 날들, 자신의 과오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후 며칠간 나는 느리고 평온한 삶을 살았다. 낡은 책을 다시 읽고 아버지의 무성한 정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간단한 케이크를 굽는 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백도현의 아내라는 칭호가 모든 것을 가리기 전에 5년 전에 강채린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다락방의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두꺼운 먼지에 덮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열어보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세계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안에는 내 10대 시절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다. 달아빠진 가죽 표지의 일기장, 가장 친한 친구들의 편지, 우등으로 졸업한 대학 졸업장, 그리고 여행 사진들. 나는 왜 백도연을 만났을 때 내 신분을 숨겼는지 기억해냈다. 나는 막 졸업한 장군의 딸이었다. 구혼자가 끊이지 않았지만 나는 늘 그들의 시선에서 진실성의 결여를 느꼈다. 그들은 나를 보면서도 내 뒤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는 듯했다. 그들은 나를 흠모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권력을 흠모하는 것일까? 그때 백도연이 나타났다. 당시 그는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강한 의지와 남자답고 성숙한 외모를 지닌 젊은 대위에 불과했다. 그는 끈기 있게 소소하고 진솔한 행동으로 내게 구애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내가 국제관계학을 막 졸업한 강채린이라는 것만 알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찾던 진정한 사랑, 이해타산 없는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내 신분을 영원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도연에게 나는 먼 친척집에서 자란 고아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순진하게도 나는 그 희생이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그의 내면에 들끓는 야망을 보지 못한 채 거짓된 진실성만 보았다. 나 스스로 황금세장을 만들고 헌신적인 아내,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역할에 행복해하며 그 안에 갇혔다. 나는 여성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고 경력과 꿈,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가져야 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5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젊은 여성의 모든 포부를 갉아먹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 스스로 내 과거를 묻어버렸던 것이다. 이제 이 기억의 페이지들을 넘기며 나는 후회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금 지나간 폭풍이 그 세 장을 부수고 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혼 소식과 친정으로 돌아온 소식은 가까운 친지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였다. 안지혜,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소울메이트였던 그녀 역시 아버지의 오랜 전우의 딸이었다. 5년 전, 지혜는 내 결혼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냈다. 그날 오후 내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지혜가 차를 몰고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장난기 많은 소녀가 아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성숙하고 영리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체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지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나는 그녀를 마주 안았다.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이 온몸을 감쌌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원망과 거리가 그 꽉 찬 포옹 속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등을 돌려도 언제나 두 팔 벌려 내 귀환을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지혜야.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속삭였다. 지혜는 나를 놓아주며 내 머리를 콩 쥐어박았다. 이 바보야. 이제야 깨달았어? 어서 들어가자. 밖은 햇볕이 너무 강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가사 도우미가 차와 과자를 내왔다. 지혜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너무 말랐어. 그 자식이 지난 5년간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지, 그렇지? 나는 그저 슬프게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지혜는 특유의 섬세함으로 더는 묻지 않았다. 내가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 로펌에서의 일, 맡았던 흥미로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존경심을 자아내는 열정과 자신감을 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지혜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이랑 백도연일 말인데. 사실 여기서도 예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많았어. 나는 놀랐다. 무슨 소문?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지혜는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워낙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 귀 맑고 눈 감고 있었던 게 당연하지. 우리가 말해줬어도 믿지 않았을걸. 지혜는 그의 부대에서 백도현이 교활하고 상사에게 아첨하는 데는 전문가지만 매우 계산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처음에 너한테 접근했을 때부터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말해. 무슨 속셈? 그때는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힘없이 반박했다. 네가 중장의 딸인지는 몰랐겠지만 고위 간부의 딸이라는 건 알았겠지. 내 아버지는 그때도 이미 중요한 직책에 계셨으니까. 그러니 그처럼 야망 있는 녀석에게는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좋은 집안의 아가씨에게 접근하는 게 평범한 여자보다 1000배는 나았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신분을 숨기겠다고 고집했을 때는 그에게는 안성맞춤이었지. 유력 가문의 사위라는 꼬리표는 자랑할 수 있으면서도 내 가족이 그를 통제하지는 못하게 되니까 일석이조였던 거야.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어. 지혜의 분석은 차갑고 잔인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그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순수하고 사심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정교하게 계산된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말없이 있자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어쨌든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네가 그놈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지. 너에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어. 더는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우리의 오랜 친구들, 모두 군인 자녀들인 무리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알고 보니 지혜가 나를 구출하기 위해 모두를 부른 것이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병, 그리고 수다와 웃음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왔다. 평소 조용하던 저택이 갑자기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우리는 옛날처럼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오랜만에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나 자신임을 느꼈다. 행복은 때로는 열정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우정의 따뜻함, 소속감,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친구들의 품이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최고의 약이었다. 내가 가족과 친구들 곁에서 서서히 평화를 되찾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송하영은 그 극적인 등장 이후 공식적으로 나와 백도연의 아파트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토록 원했던 남자와 집을 손에 넣었다. 처음 며칠은 승리감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 그녀는 내 물건을 모두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취향대로 다시 꾸몄으며 곧 젊고 잘생긴 대령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사방에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백도연은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그 소식은 백 사모님이 되려던 송하영의 꿈에 큰 타격이었다. 그녀가 의지하던 남자, 그녀의 자부심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백도연은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술을 더 많이 마셨으며 그녀에게 까칠하게 굴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잘 맞춰주던 남자가 아니었다. 송하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호화로운 아파트, 값비싼 명품들, 모든 것이 백도연의 경력에 달려 있었다. 만약 백도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백도연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돈을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이 카드에 걸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그날 밤 백도연이 또다시 술을 마시러 나간 후 송하영은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호화로웠지만 공허하고 두려웠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어머니에게 걸었다. 엄마, 나야. 송하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슨 일인데? 또 문제 생겼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도연 씨, 직무 정지됐어. 너무 무서워.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모녀는 어떡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이제야 알겠니?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가야지. 내겐 임신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잖아. 백도연 꽉 붙잡아.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요즘 너무 이상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예전처럼 내 말도 안 들어줘. 송하영이 투덜거렸다. 그럼 네가 더 살갑게 굴어야지. 남자들은 힘들 때 약해지는 법이야. 말도 가려서 하고 비위도 맞춰주고. 그나저나 네 아빠가 그 사람한테 부탁했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진행은 되고? 어머니는 계산적인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다. 아직 마지막 단계에서 막혔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세상에 그 쓸모없는 녀석. 어머니가 소리쳤다. 압박해야 해. 어떻게든 그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어. 우리 가족 전 재산이 걸린 일이란 말이야. 그거 성사 못 시키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 어머니와의 통화는 송하영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는커녕 압박감만 더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계획에 이용된 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이 관계를 부추긴 것은 그녀에게 좋은 남편을 찾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사업의 이익을 위해 백도연의 힘을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백도현이 또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송하영이 초상집 같은 얼굴로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는 쏘아붙였다. 거기서 멍하니 뭐하고 있어? 그런 장례식 치르는 얼굴로.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네 얼굴 봐야겠어?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송하영이 상냥하게 말하려 애썼다. 내가 걱정돼? 아니면 네 대령 사모님 자리가 걱정돼? 백도현이 쓴웃음을 지으며 비아냥거렸다. 너랑 내 가족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들 기회주의자들 뿐이야. 내가 힘있을 땐 빌붙었다가 이제 내가 힘들어지니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겠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송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망연자실했다. 사실이 아니야? 백도연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다들 똑같아. 내 눈앞에서 다 꺼져버려. 송하영은 얼어붙었다. 거짓과 이해관계 위에 세워진 그 관계의 첫 균열이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붙잡으려 했던 배가 사실은 침몰하고 있으며 이 폭풍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백도연이 대령 계급을 박탈당하고 파면되었다는 소식은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께 들었다. 아버지는 의기양양한 기색 없이 마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단조로운 어조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고 아마 백도연에게도 그것은 그의 경력과 명성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가 평생 노력과 술수를 동원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공허함만 느껴졌다. 처음의 분노는 사라졌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 결혼 생활과 백도연 자신에 대한 연민만 남았다. 그는 덧없는 것을 조차 자신의 진실성과 사랑을 팔았고 바로 그것이 그를 파멸시켰다. 나는 그것이 백도연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다.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격은 나나 내 가족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든 바로 그 여자에게서 왔다. 며칠 후 지혜가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가 섞여 있었다. 체리나 너한테 전해줄 아주 화끈한 소식이 있어. 그 여우 같은 년 도망쳤대.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어디로? 외국으로 떴다고드래.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백도연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송하영이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은 싹 다 비우고 둘이 쓰던 공동계좌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라졌대. 가기 전에 편지 한 통 남겨놓고 지혜는 가사 도우미를 통해 편지 내용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편지에서 송하영은 작별 인사나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실패자에게 묶어둘 수 없으며 뱃속의 아기는 장래가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곧 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썼다. 백도연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고, 둘 사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충고했다. 지혜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침묵했다. 잔인했다.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백도연은 그녀를 평범한 직장에서 꺼내주고 호화로운 집을 주고 온갖 사치를 누리게 해주었다. 그녀 때문에 그는 가족, 경력, 명예를 잃었다. 그런데 그가 몰락하자 그녀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것까지 짜내고는 주저없이 등을 돌렸다. 백도연이 그 편지를 읽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파면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여자,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마저 버림받는 것. 그것은 한 남자의 자존심에 대한 최고의 굴욕이자 마지막 비수였다. 그리고 더 있어. 지혜가 약간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임신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사 도우미 말로는 송하영이 가기 전에 약 상자를 한 무더기 버렸대. 겉보기엔 임산부용 비타민 같았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게 임신을 중단하고 싶을 때 쓰는 약 종류였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백도연에 대한 증오와 송하영에 대한 경멸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무죄였다. 만약 송하영이 정말 더 쉽게 도망치기 위해 그런 잔인한 짓까지 했다면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사악한 여자였다. 그녀는 단지 배신자가 아니라 인간성 없는 어머니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도연과 송하영의 관계, 내 가정을 파괴했던 그것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썩고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익 때문에 만났고 이익 때문에 헤어졌다. 사랑은 없었고 오직 이용만 있었다. 이제 백도연이 이용 가치를 잃자 송하영은 그와 그리고 어쩌면 뱃속의 아이까지 유통기한 지난 상품처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백도연을 증오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저 한심하고 불쌍한 남자로 보였다. 그는 아름답지만 공허한 비눗방울 같은 환상을 조차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 비눗방울이 터졌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손과 피 흘리는 심장뿐이었다. 하지만 내 관심은 다른 미스터리, 수년간 묻혀있던 비밀로 향했다.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작은 나무 상자,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그것. 그때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보관만 해두었다. 하지만 지금 밤의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그 상자를 열도록 이끌었다. 상자는 백단향 나무로 만들어져 아주 오래되어 보였다.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있었다. 뚜껑에는 자물쇠 대신 빛바랜 노쇠 걸쇠만 달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나무와 낡은 종이에서 풍기는 서글픈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과거의 향수 냄새였다. 안에는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었다. 바닥은 빛바랜 붉은 벨벳으로 덮여 있었다. 중앙에는 붉은 리본이 달린 무공 훈장이 장엄하게 놓여 있었다. 십자 모양의 훈장은 리본이 조금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훈장 옆에는 세월에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젊은 남자가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각지고 단호한 얼굴에 맑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시선에서 따뜻함과 결단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상냥하고 진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그의 사진을 이토록 소중히 간직하셨을까? 하율이라는 이름. 어머니의 편지에 있던 그 한 줄이 떠올랐다. 사진 뒷면에는 보라색 잉크로 쓴 손글씨가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1995년 5월.
당신이 돌아온 날. 1995년. 어머니도 아주 젊으셨을 때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관계였을까? 사진과 훈장 아래에는 붉은 비단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있었다. 종이 역시 빛이 바래. 만지면 부서질 듯 연약했다.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펼쳤다. 하율이라는 남자의 글씨였다. 그의 필체는 단단하고 힘찼지만 그의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했다. 그는 어머니를 나의 수아라고 너무나 아름답고 소박한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동티모르에서의 임무,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임무가 끝나면 돌아가서 제라늄 정원과 작은 텃밭이 있는 작은 시골집을 함께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분쟁의 시대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 순수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왜 이 남자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었을까?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글씨는 더 떨렸다. 그는 특히 위험한 임무에 막 참여하려 한다고 썼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했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거든. 그가 썼다. 나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가 되었다고 생각해줘. 슬퍼하지 마, 수아야.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그것이 마지막 편지였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정말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 이 무공 훈장은 아마 그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나는 단지 끊어진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사진 속 남자와의 기이한 연결감 때문에 울었다. 그의 시선, 그의 미소, 왜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공감과 이해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갔다. 내 마음은 질문과 막연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다. 내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신문을 옆으로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냐? 체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자를 그의 책상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훈장과 젊은 군인의 사진이 램프 불빛 아래 드러났다. 아버지는 그 물건들을 보셨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깊고 아주 잘 숨겨져 있던 고통이 그의 단호한 눈을 스쳐 지나갔다.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약간 잠겨 있었다. 창고에서요. 엄마 물건이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왜 엄마가 이분의 유품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의 손가락이 젊은 군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무거운 한숨이 그의 가슴에서 새어나왔다. 하율이라고 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율 대위. 내 전우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 동티모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지. 전우, 그것뿐일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요? 그분과 어떤 관계셨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집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했다.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 뒤로 손을 깍지 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내가 네 어머니를 만나기 전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했지.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렇다면 왜 결국 아빠와 결혼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멀게 들렸다. 전쟁 시절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딸아. 모든 사랑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니지. 하율이는 전사했다. 부대가 귀환하기 며칠 전 잔혹한 매복 공격에 당했지. 이 훈장은 그의 희생에 대해 사후 추서된 것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정말 돌아오지 못했다.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썼던 그 젊은이는 이국의 전쟁터에 영원히 남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나는 그 후 한참 뒤에 하유리의 가족을 방문했다가 네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 내가 그녀 곁을 지키고 위로했다. 우리의 사랑은 공감과 고통의 나눔 속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유리가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전에 약속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의 가족과 수아를 돌보겠다고.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사랑과 동지애, 그리고 고귀한 희생의 이야기.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직감은 이야기의 결정적인 조각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진을 볼 때 아버지의 시선, 그 스쳐 지나간 고통, 그것은 단지 친구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왜 한 번도 하율 아저씨에 대해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들추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과거는 평화롭게 놔두어야 한다. 네,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했지. 우리 세대의 이야기에 그늘 없이 네가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진실되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체리나, 백도현 일로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이미 지나간 일로 더는 마음 쓰지 말거라. 하율이는 영웅이었고 네 어머니와 나는 언제나 그의 희생에 감사할 것이다. 그것만 알면 충분하다. 나는 침묵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하셨고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아마 정말로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 알겠어요, 아빠. 아빠를 슬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걱정 마라, 딸아. 아버지가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너는 내 유일한 기쁨이자 가장 큰 자랑이다. 좋은 삶을 살아라. 행복해져라. 그것이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하율 아저씨도 바라는 것일 게다. 나는 그를 힘껏 껴안았다. 그의 품은 언제나 나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였다. 나는 당분간 내 질문들을 접어두기로 했다. 아마 아버지가 오를 것이다. 나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하율이라는 젊은 군인의 상냥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내 마음에 불도장처럼 새겨졌다. 내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낮에는 책을 읽으며 지난 5년간 놓았던 경제와 정치 지식을 다시 쌓았다. 아버지는 종종 관련 자료나 시사 분석 자료를 가져다 주시며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나를 도우셨다. 현대 여성은 그가 말했다. 요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 지식과 독립적인 사고를 갖춰야 해. 밤에는 지혜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나갔다. 그들은 내가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하고 젊음의 미소와 근심 없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었다. 깨진 결혼 생활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찢어지고 욱신거리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 되어 아물기 시작했다. 한편 백도연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파면당하고 송화영에게 버림받은 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술에 빠져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었다. 군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었고 지혜에 따르면 백도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송화영 아버지의 회사를 도운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법의 그물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길은 이제 평행선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틀렸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주택단지의 넓은 부지를 아침 산책하고 있었다. 정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익숙한 인형이 갑자기 나타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백도현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위풍당당하고 세련된 대령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한심하게 패배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눈에 띄게 야위었고 며칠은 면도하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의 얼굴은 초췌했다. 입고 있는 옷은 구겨지고 단정치 못했으며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애원만이 가득했다. 정문의 경비원들이 제지하려는 타당을 취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또 어떤 희극을 연출할지 보고 싶었다. 체리나, 드디어 만났구나. 백도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동안 여기서 기다렸어. 나는 팔짱을 끼고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무슨 일이죠? 체리나, 제발. 백도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내가 쓰레기였어. 제발 용서해줘. 그는 내가 떠난 후 얼마나 고통받고 후회했는지, 송화영에게 어떻게 속았는지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직 나만을 사랑했으며 일어난 모든 일은 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이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우스꽝스럽고 거짓되게만 들렸다. 내 반응이 없자 백도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한때 대령이었던 남자의 무릎이 아스팔트 위로 힘없이 꺾였다. 체리나, 부탁이야.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줘. 나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줘. 난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내 경력은 내 인생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너한테 보답하며 살게. 내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보는 것은 씁쓸한 기분을 자아냈다. 만족감은 없었다.
오직 모든 존엄을 잃어버린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내 아버지의 힘이 필요해서 애원하고 있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비겁한 남자였다. 일어나요, 백도연 씨.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당신을 경멸하게 만들지 말아요. 도연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 도와줄 거야? 나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짓을 겪고도 나를 배신한 남자를 위해 아버지께 애원할 만큼 내가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경력이지만 내 인생은 당신이 그날 밤 거의 파괴할 뻔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희망의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오늘 서 있는 이 길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배신과 거짓을 선택했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세요. 비겁하게 애원하는 짓은 그만둬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도연의 절망적인 외침이 등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더 이상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백도현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상상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한때 내 세상이었던 남자가 그토록 한심하게 무릎 꿇는 모습은 공허함과 피로감만을 남겼다. 분노는 사라지고 증오도 희미해졌다. 오직 죽어버린 사랑과 잘못된 곳에 걸었던 젊은 시절에 대한 깊은 웃음만이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더 이상 백도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조사는 법과 군 기강에 따라 진행되게 두라고. 그는 자신의 실수에 책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이미 그를 놓아주었다고. 그럼 내 복수는 끝난 것이냐? 아버지가 마치 내 영혼을 읽는 듯한 깊은 시선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진정한 복수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더 빛나게 재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남은 인생이 사랑이든 증오든 그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아요. 그와 과거에 나약했던 제 자신에게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아버지는 뚜렷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이 드디어 어른이 되었구나. 놓아주는 것이 최선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져야만 앞길이 열리는 법이지. 그랬다. 나는 내 앞길이 완전히 열리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도현과의 과거의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 근원, 내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비밀로 향하는 또 다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젊은 군인 하율의 이미지와 낡은 나무 상자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아빠, 내가 말했다. 하율 아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셨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셨을 것이다. 무엇을 알고 싶으냐? 모든 것이요. 나는 대답했다. 그분의 삶, 희생, 그리고 엄마와의 사랑. 이야기가 아빠가 말씀해 주신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게 되었을 때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진실도 있는 법이다. 체리나, 너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겪은 일 이후로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고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진정 누구인지 모른 채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아무리 잔인하더라도요. 그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눈 속의 결의를 보시고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네가 원한다면.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곳에서 네가 찾는 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고 작은 종이에 적힌 주소만 건네주었다. 준비가 되면 가보거라. 그가 말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백도현과의 결혼에 찍은 마침표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을 찾고 쓰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어야 함을 알았다. 결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배낭을 꾸렸다. 편한 옷 몇 벌과 하율이라는 군인의 유품이 담긴 나무 상자만 챙겼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 여행은 혼자 하고 싶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여정, 과거로의 순례였다. 아버지가 주신 주소는 집이 아니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아는 장소의 이름이었다. 국립서울현충원. 메모에는 평화유지 임무 중 순직한 군인들을 위한 덜 알려진 구역이 명시되어 있었다. 차로 짧은 거리를 달려 나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그 장엄한 장소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랐다. 고요하고 신성하며 마치 바람 한 줄기마다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의 메모에 적힌 구역을 찾았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다. 묘비들 사이를 걸으며 익숙한 이름을 찾았고 그때 그것을 발견했다. 육군 대위 하율. 1995년 동티모르에서 임무 중 순직. 그의 묘비는 다른 이들처럼 소박했다. 나는 그 앞에 꼼짝 않고 서서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만졌다. 안녕하세요, 하율 아저씨. 나는 속삭였다. 저 체린이에요. 뵈러 왔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상자에서 훈장과 낡은 사진을 꺼내 묘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나는 그에게 내 삶, 내 실수, 내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 그러는지 몰랐다. 그저 가까운 친척인 것처럼 그와 나누고 싶은 필요를 느꼈을 뿐이다. 그때 키 크고 조용한 인형이 내 등 뒤에 나타났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버지였다. 그곳에 계셨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랐다. 그는 계급장이나 훈장 없는 민간인 복장이었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 그리고 묘비로 향했다. 고통과 평온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한 시선이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아버지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다가와 오랜 친구의 묘비 앞에 내 옆에 섰다. 아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놀라 물었다. 네가 없는 걸 보고 바로 왔다. 그가 대답했다.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떤 진실은 올바른 장소에서 말해야만 한다. 여기. 하율이 앞에서가 아마 가장 적절한 장소일 게다. 나는 침묵했다. 강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미스터리의 베일이 곧 거칠 것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흰 꽃 한 송이를 묘비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친구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먼 과거에 잠겨 있었다. 체리나. 그가 느린 목소리로 시작했다. 내가 하유리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는 내 전우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내 어머니와 그는 깊이 사랑했지.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너에게 숨겨온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군인의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하유리는 단지 내 전우가 아니었다. 그가 바로 네 친아버지다. 부드럽게 내뱉어진 마지막 말들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귀가 웅거렸다. 주변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를, 그리고 하율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번갈아 보았다. 내 친아버지, 사진 속에 그 남자,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썼던 그 남자가 내게 생명을 준 사람이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중얼거렸다. 그럼 아빠는? 나는 그에게 너와 네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그해 하유리가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전에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던 내 어머니를 내게 맡겼지.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네 아버지로서 그의 자리를 대신해달라고 약속하게 했다. 너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인생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벅차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다. 결국 나는 백도연이 경멸했던 고아가 아니었다. 나는 2명의 비범한 남자의 딸이었다. 한 분은 내게 생명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셨다. 하유리의 마지막 임무는 극도로 위험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매우 강력한 첩보망을 해체하는 것이었지. 그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영웅적으로 전사했다. 그의 적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손길은 아주 먼 곳까지 뻗어 있었지. 너를 보호하기 위해, 하유리의 유일한 핏줄을 지키기 위해 네 어머니와 나는 내 신분을 영원히 숨기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법적으로 입양하고 내 성을 주었다. 그래야만 네가 평화롭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가 하율의 유품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 어렸던 고통은 단지 친구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평생 비밀과 신성한 약속을 어깨에 짊어져온 남자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왜 그 물건들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는지도 이해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를 기억하고 딸을 위해 그녀의 뿌리의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아빠, 나는 흐느끼며 그를 힘껏 껴안았다. 나는 내 부모님, 하율과 수아의 잔인한 운명 때문에 울었다. 내 아버지, 서태산의 조용한 희생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울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내 뿌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떨리는 내 등을 어루만졌다. 더 이상 울지 마라, 딸아.
내 아버지 하율이는 영웅이었다. 그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하늘에서 그와 네 어머니가 너를 돌보고 지켜주고 계실 거라 확신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 아버지 하율의 묘비 앞에 머물렀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성한 부성의 연결을 느꼈다. 삶과 죽음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감정이 가라앉아 아버지 서태사는 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오랜 전후의 소유인 작은 시골집,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평온한 장소였다. 우리는 조용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현관에 앉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작은 상자보다 훨씬 큰 낡은 군용 나무 괴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세월에 닳았고 뚜껑에는 아직도 대위 하율이라는 이름이 익혔다. 이것이 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 나는 호기심이 일었다. 유산, 아버지 하율이 내게 어떤 재산을 남기셨을까? 하지만 그와 같은 군인의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서태산이 괴짝을 열었다. 안에는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다른 노트, 원고, 그리고 수백 통의 정리된 편지들이 있었다. 내 아버지 하율이는 용감한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읽고 쓰는 것을 사랑했고 항상 삶과 이상에 대해 성찰했지. 그는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그의 일기다. 초임 시절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까지 그의 군 생활 거의 전부를 기록했지. 여기에는 총알과 폭탄뿐만 아니라 동지애, 조국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매우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아버지 하율의 글씨는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죽음 앞에 군인의 두려움에 대해 썼지만 남겨진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단련된 용기에 대해서도 썼다. 그는 전쟁의 잔인함에 대해 썼지만 평화로운 내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도 썼다. 모든 줄이 진실성과 고귀한 삶의 철학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아버지 서태산이 말을 이었다.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분화명성이 아니라 후손에게 남기는 인격과 이상이라고. 그는 네가 자랐을 때 이 글들을 읽고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살고 싸웠는지 이해하기를 바랐다. 일기장 외에도 괴짝에는 역사, 철학, 문학책들이 많이 있었고 각 책에는 아버지 하율의 주석과 밑줄 친 구절들이 있었다. 나는 내가 책과 독서를 사랑하는 것을 그에게서 물려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바닥에는 두꺼운 편지 뭉치가 있었다. 이것들은 네 어머니가 그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아버지 서태산이 향수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 하율이는 항상 이것들을 보물처럼 지니고 다녔지. 너도 이것들을 읽고 그들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이한 엄숙함을 느끼며 편지들을 들었다. 그것들은 단지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폭탄과 전쟁의 이별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그 현관에 앉아 모든 일기, 모든 편지를 읽었다. 오후의 햇살이 풍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울고 웃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의 전생애를 다시 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가 내게 남긴 유산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인격, 고귀한 삶의 이상,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었다. 그는 내게 호화로운 삶을 주지는 않았지만 내 남은 인생길을 비춰줄 횃불,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기반을 주었다. 내 뿌리를 찾아 떠난 여정은 끝났지만 아버지의 유산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계시적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깊고 단단한 평화가 내 영혼에 자리 잡았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 출생의 비밀은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고 확고한 정신적 닻을 내려주었다.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았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 서태산이 갑자기 수저를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슬픔과 자책이 뒤섞인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체리나,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말했다. 요 며칠 많이 생각했다. 네게 사과하고 싶다. 나는 놀랐다. 사과요? 왜요, 아빠? 나는 나쁜 아버지였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듯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네가 5년 동안 고통받게 내버려뒀다. 백도연을 너무 믿었고 너를 막을 만큼 단호하지 못했다. 나는 네 신뢰와 하율이에게 한 약속을 저버렸다. 나에게 항상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그의 옆에 앉아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목이 메어 말했다. 아빠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아빠는 항상 세상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너무 순진하고 고집스러워서 아빠 말을 듣지 않은 제 잘못이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 저였어요. 나는 온 진심을 다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 5년 동안 비록 제가 아빠 곁에 없었지만 아빠가 항상 멀리서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빠였어요. 아빠는 제 친아버지 하율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제게 가족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아빠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을 해주셨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버지 서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손을 힘껏 쥐었다. 첫마디 말보다 더 가치 있는 몸짓이었다. 그 순간 나는 죄책감과 후회 없이 오직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우리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제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 교훈을 배웠어요. 이제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늘에 계신 제 부모님도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 서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시던 다정한 몸짓이었다. 내 딸이 다 컸구나. 그날 밤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하율의 유산이 내 안의 씨앗, 새로운 삶의 이상을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그 씨앗을 가꾸는 데 바칠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과는 그를 더 약하게 보이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존경과 사랑을 더 크게 만들었다. 진정으로 위대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남자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제 하율의 서재라고 부르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서태사는 군용 괴짝과 내 친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가져와 전용 공간에 정리해 주셨다. 그곳은 나의 신성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의 일기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가 읽었던 책 한 권 한 권을 탐독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인격과 이상에 감탄했다. 내 아버지 하율은 단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연민의 마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일기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그의 고민도 담겨 있었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돌아올 전우들,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을 걱정했다. 그의 일기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다. 가장 위대한 희생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에게 잊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이들의 책임은 그 평화를 가능하게 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 말들이 내 길을 비춰주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외교나 사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의미 있는 일, 아버지 하율의 이상을 이어가고 이 두 번째 기회를 준 삶에 감사하는 방식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재단과 사회단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군인 가족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 특히 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었다.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나는 아버지 서태산에게 상세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며 놀라움에서 집중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랑과 감동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바뀌었다. 체리나, 정말 훌륭하고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네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저는 두 분의 위대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하율은 제게 이상을 주셨고 아빠는 그것을 실행할 힘을 주셨어요. 재단 이름은 북극성 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 서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북극성, 길잡이와 불변의 상징.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이구나. 그는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냐? 제 모든 저축을 쓰고 보석 몇 점을 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지원하마. 내 옛 전우들에 대한 내 책임의 일부라고 생각하렴. 너는 재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데만 집중해라.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행정 절차는 아버지 서태산의 도움으로, 법률적인 부분은 지혜의 도움으로 북극성 재단은 빠르게 탄생했다. 나는 모든 열정을 다해 일에 몰두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에 잠길 시간이 없었다. 매일이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길, 책임과 봉사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나는 두 분의 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심을 느꼈다. 몇 달 후 백도현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나는 이해관계인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갈까 망설였다. 모든 증오는 사라졌고 다시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몰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나는 지혜와 함께 소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다. 조용히 앉아 지켜보았다. 군사법정은 엄숙했다. 초췌하고 생기 없는 눈빛의 죄수복을 입은 백도연이 끌려 들어왔을 때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의 시선이 순간 마주쳤다. 나는 놀라움, 그리고 부끄러움, 마지막으로 뒤늦은 후회를 보았다. 나는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는 내게 그저 또 한 명의 피고인일 뿐이었다. 재판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품위유지 위반 등 그의 모든 범죄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낭독되었다. 기소 내용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다. 최종 변론에서 그는 일어나 그곳에 참석한 나와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그는 울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께 신뢰를 저버린 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채린 씨, 당신에게도 내가 가치를 몰라봤던 아내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야망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제 스스로 제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단지 이 판결이 제 죄를 뉘우칠 시간을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차분하게 들었다. 그의 후회는 진심인 듯 했지만 너무 늦었다. 깨진 거울은 결코 다시 붙을 수 없었다. 법원은 그에게 장기 징역형과 군제적을 선고했다. 그가 끌려나갈 때 그는 내 옆을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구분 등은 패배와 고독의 상징이었다. 나는 지혜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고 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내 인생의 낡은 한 장이 복수가 아닌 정의로서 완전히 닫혔다. 내 삶은 북극성 재단과 함께 바쁘고 목적 있는 삶으로 계속되었다. 우리는 장학금을 마련하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감사의 미소 하나하나가 나의 가장 큰 보상이었다. 때때로 감옥에서 백도연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후회, 책을 읽고 공부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출소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정직한 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뻤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이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사는 강원도의 외진 산골 마을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꾸러미, 모든 장학금을 직접 준비했다. 여정은 길고 험했지만 산의 맑은 공기와 풍경의 아름다움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내게 안겨주었다. 마을의 소박한 학교에서 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가장 순수한 미소와 가장 빛나는 눈을 보았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다. 밤에는 국경 초소의 군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식사, 웃음과 노래로 가득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날 밤 작은 손님방에서 자며 산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나는 완전히 평화로웠다. 나는 내 길을 찾았다. 다음 날 선물 전달식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졌다. 모두가 놀랐다. 그때 군의관 복장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젊고 상냥한 얼굴이었지만 전문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단순한 열성 경련입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가 아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아이를 의무실로 데려갔다. 나중에 우리는 아이를 보러 갔다. 아이는 이미 괜찮아져 있었다. 젊은 군의관이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저는 의무초소 책임자인 차다모 군의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다모는 육군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이 외진 지역에 자원했다고 했다. 그는 이 땅과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의 말투는 겸손하고 진솔했지만 그의 눈은 아름다운 이상주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내 아버지 하유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즉각적인 연결감,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두 영혼 사이의 조화를 느꼈다. 떠나기 전에 그가 우리를 배웅했다. 채린 씨, 그리고 북극성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차군이관님. 차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상냥한 미소를 띤 군의관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영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 호감이었다. 작고 따뜻한 씨앗이 막 내 마음에 심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내가 다모에 대해 언급하자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다. 차군이관. 나도 그에 대해 들었다. 총명하고 원칙 있는 젊은이지. 내가 알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군. 나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내 딸도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체리나. 네가 내 길을 찾고 삶의 기쁨을 찾아서. 1년 후 나는 서울숲이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있다. 가을의 해질녘이다. 공기는 신선하고 공원은 황갈색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다. 내 삶은 많이 변했다. 북극성 재단은 성장했고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셔서 가끔 나를 도우신다. 나는 충만하고 독립적이며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백도 형과의 과거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이다. 휴대전화가 진동한다. 다모의 메시지다. 강원도 산골 마을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이 계속 언제 다시 오시냐고 물어봐요. 그가 썼다. 나는 미소 짓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다. 이 1년 동안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우리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성장했다. 우리 둘 다 진정한 감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곧 나는 답장한다. 첫눈이 산을 덮을 때 돌아갈게요.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다모와 내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삶이 내게 주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길은 길지만 나는 평화로운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